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12년도 간평사 기출문제 1번서부터 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은요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에서 선풍기예요. 선풍기의 균형 가격을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선풍기의 거래량, 선풍기의 가격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선풍기에 대한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가격이 언제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뭐 둘 다 변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이렇게 거래량과 가격이 같이 상승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급 곡선이 좌측 상방 이동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니까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자, 대체제인 에어컨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에어컨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에어컨의 공급 곡선이 우측 하방 이동하니까 에어컨 가격이 싸지면서 사람들이 에어컨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고객들이 에어컨으로 막 가게 되면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게 대체제잖아. 그럼 에어컨을 많이 사게 되면서 선풍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지. 그래서 에어컨에 대한 수요 증가는 선풍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래서 선풍기의 수요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풍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디맨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이때는 선풍기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하락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격 상승하는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대체제인 에어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에어컨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수요량이 감소하면서 고객들이 선풍기로 가게 됩니다. 선풍기 수요 증가 이렇게 선풍기 수요 증가. 자, 다음에 3번. 여름 날씨가 무척 더워진다는 예보가 있다.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해.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 날씨가 더우니까 선풍기에 대한 선호가 테이스트가 증가하겠죠. 자, 선풍기에 물품세가 인상됐다. 그러면 이게 수요에도 할 수 있겠지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자, 디맨드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좌하방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게 지금 선풍기 수요고 선풍기에 대한 가격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수요에 텍스가 부과됐다고 할게요. 부과시. 자, 이때는 선풍기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선풍기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해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여기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인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여기라고. 그래서 P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5번. 최근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하락했다.
원래 이제 불황일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요. 소득이 하락하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열등제라 그랬잖아. 그래서 열등제이기 때문에 선풍기가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은 오히려 열등제로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은 단위당 동일한 종량세율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세금을 때리는데요. 생산자한테 때리거나 소비자한테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조세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의 전가라는 것은 떠넘긴다는 거야. 전가가 가능해서 네, 실질적인 부담은 어떻게 된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담이죠. 실질적인 조세에 관련된 부담은 경제적 귀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 귀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제적 귀착의 효과는 동일한 효과가 된다. 요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근데 훨씬 더 부담을 많이 지는가? 그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실질적 부담에서 누가 더 많이 지는가? 누가 부담이 더 큰가? 네. 이거는 뭐야? 이거는 탄력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탄력성이라는 게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민감한가 이건데 탄력성이 클수록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1번 볼까요? 자,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와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데드웨이 로스는 같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할게요. 자, 수요 공급 이렇게 있어. 자, 균형 전이 이렇게 있어요. 조세부과 전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공급자에게 생산자에게 과세하게 되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0, 1, 2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수요자에게 과세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좀 이렇게 맞출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것은 요거야.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디맨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나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나 효과는 동일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 있잖아. 요게 바로 초과 부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데드웨이트 로스 또는 익세스 버든 초과 부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제 텍스를 많이 부담하는가 하면 탄력성에 의해서 결과는 달라지는데 요 2번이 틀렸는데 2번 표현이 조금 약간 애매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조세 부담의 귀착은 누가 부담하는가요? 이 귀착이라는 게 조세 부담이 누구한테 떨어지는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조세 당국과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협상 능력? 지금 누가 대결하는 거야? 조세 당국과 생산자 및 소비자. 이 표현이 애매한데 조세 당국과 이제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협상 능력 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거든. 근데 사실은 조세 당국은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잖아요. 정부가 소비자한테 과세하던 생산자한테 과세하던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누가 조세를 얼마나 엠빵을 할지 어떻게 할지 협상 능력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조세 당국이 빠져야 돼. 조세 부담의 귀착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협상 능력의 탄력성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출제자가 이제 그거지.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로 낸 것이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탄력성이 크다. 이게 뭐라고요? 힘이 세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어떻게 해석해? 수요, 소비자잖아, 소비자. 소비자가 수요가 소비자야.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세다.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상품이 많은 거야. 그래서 조세 폭탄을 떨어지면 그 다른 거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소비자가 힘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비자가 힘세니까 그럼 어떻게 돼?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고 생산자 부담은 당연히 커지죠. 그래서 생산자 부담은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다음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수록.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비자의 힘의 세기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생산자의 힘의 세기보다 클수록 누가 크다? 소비자가 힘이 더 센 거야. 그럼 소비자가 힘이 세니까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고 생산자 부담이 커진다. 맞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 이거 다시 해석해 보세요. 이 뜻이 뭐야? 소비자가 완전히 힘이 없는 그런 재화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을까? 뭐 마땅한 게 없네. 뭐 마약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조세를 부과해도 사회후생은 감소하지 않고 이 사회후생이 발생하는 건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요 데드웨이 로스는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경제적 순손실은 사회후생 감소 같은 말인데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 주체들이 세금 내는 거 싫어하잖아. 조세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그래서 시장이 위축돼서 서로 안 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근데 이건 뭐야?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가 되니까 소비자가 완전 힘이 없으면 야 네가 내 나 안 낼래 이게 아니라 세금 폭탄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떻게 돼? 물론 그래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이니까 뭐 삼각형이 없어지고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원리를 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다시 소비자가 완전히 힘이 없어가지고 세금 폭탄을 딱 떨어뜨렸더니 이제 막 둘이 싸우는 거야. 네가 내 힘겨루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그냥 완전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해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과 관련한 문제는 뭐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말 문제도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이거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인데 XJ 가격이 150이고요. 요게 150이래. 그리고 YJ 가격이 100원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자 값에 요걸 잘 보셔야 돼. YJ에 대한 한계 효용이 300이고 YJ 한계 효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YJ에 대한 한계 효용이 300이고 자,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그때 XJ에 대한 한계 효용은 얼마하게 요거를 푸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된 상태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라고 하면 이거요. 우리 해설에서는 뭐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MRS로 좀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물론 이게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 이 경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해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바대로 하면 XJ 한계 효용을 구하는 건데 YJ에 대한 한계 효용은 300이고 됐죠? XJ 가격은 얼마야? 150이고 YJ 가격은 얼마예요? 100원이고 이렇게 됐네. 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뭐 450입니까? 맞나? 네, 그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체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계 대체율 계산하는 거
잘 좀 체크하시면서 예산선의 기울기랑 같이 비교해 보시죠. 자,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4번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값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값의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값은 x제랑 y제만을 소비하고 x는 x의 소비량, y는 y의 소비량을 나타냅니다. 자,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러분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어떻게 돼? L자 형태잖아. L자로 이게 완전 보완제라고 하죠. 레온티에프라는 노벨상을 받은 학자 이름을 따서요.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생산함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레온티에프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자가 되죠. L자가 어디서 꺾입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X랑 Y가 같을 때 꺾이고 그때 이제 효용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짝 그림을 여기다가 나타내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게 XY가 같을 때니까 요게 45도 선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X, 여기 Y 해서 X랑 Y가 같을 때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L자 형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효용함수 이렇게 됩니다. 자, 효용함수는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교차, 대체 탄력성은 빵이죠.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거를 원래는 효용함수 값을 우리가 이제 직접 도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 교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직접 한번 봐볼게요. 이제 생산 기술로 따졌을 때는 X랑 Y가 완전 보완제가 되는 거니까 생산함수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야. 자, 근데 이 경우는 완전 보완제잖아.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걸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할 때 우리 목적식하고 제약식을 한번 볼게요. 자, 제약식은 어떻게 되냐면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게 바로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식은 소득 M이 있고 여기 X의 가격 X 더하기 Y의 가격 Y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효용함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여기 효용함수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원리를 활용하는 거야. XY가 같을 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효용함수 이용해가지고 예산성과 같이 수요함수를 도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X에 대한 수요함수 얘기할 때는 늘 이렇게 했어. X에 대한 가격, Y에 대한 가격, 소득 이거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X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는데 X 가격, Y 가격, 소득 다 있어. 뭐가 불청객이야? 그렇지, Y가 불청객이잖아. 그러니까 Y를 제거하면 돼. 그래서 X는 Y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네,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소득 M은 X의 가격, X 더하기 Y의 가격,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그렇지 그냥 바로 요거 같은 거 예산선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식도 쓸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X로 정리하면 그 여기 앞에 PX 플러스 PY가 있잖아. 그걸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PX 플러스 PY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일 때도 우리가 수요함수 도출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상 했었지. 여기 보시면 XY 가격이 없다고 쳐. 변하지 않아. 소득이 증가하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해. 소득 탄력성은 1 이렇게 되고요.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가격 탄력성은 우리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일 때 요게 없을 때 PX가 없을 때 물론 수요의 법칙은 성립해.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수요의 법칙은 성립하는데, 자, 우리가 PCC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PCC가 여기 보시면은 PCC를 그리는데 X의 가격이 여기서부터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X의 가격이 하락해요. 이렇게 하락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PCC이자 ICC가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이게. 그렇죠? 요게 요렇게 나타내는 게 PCC이자 ICC. 자, ICC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 탄력성이 1 이렇게 되고, PCC는 언제 가격 탄력성이 1이야? 수평일 때. 그러니까 우상향 하는 거니까 이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Y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잖아. 여기 다시 쓸까? Y의 가격이 하락할 때 Y 소비량은 증가하면서 X의 소비량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교차 탄력성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치, 보완제니까 0보다 작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하락할 때 얘가 올라갔잖아요. 두 개가 마이너스 관계잖아. 그게 바로 얘 두 개는 완전, 이 경우는 그렇지만 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고요. 0은 아니고 0과 1 사이가 되겠고, 교차 탄력성은 이 완전 보완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마이너스 1이나 0 이건 아니고요. 소득 탄력성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 봅시다. 5번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9,000원을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게 되는 도박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볼게요. 기대 소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동전을 던집니다. 자, 그랬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을 보셔야 되는데, 헤드, 앞면이 나오고 테일, 뒷면이 나온다고 할게요.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고 동전이 찌그러진 동전 아니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9,000원을 받고요.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0,000원을 잃게 되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 소득을 한번 계산을 하면, 기대 소득을, 근데 이제 베르누이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 소득에 영향받는, 기대치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기대 효용에 영향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기대 소득을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요게 2분의 1의 확률로 9,000원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의 확률로 10,000원 잃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제 두 개의 차이가 이제 마이너스 1,000 하니까 그거의 절반 해서 마이너스 500. 이렇게 잘 계산이 됐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갑이라는 사람은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이고 을은 위험을 선호해. 병은 위험 중립적이야. 그럼 갑 같은 건 어떻게 돼? 갑은 내가 기대소득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에는 뭐야, 나 안 해. 참가 안 해. 이렇게 해서 가입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을은 어떻게 돼요? 을은 알 수 없어요. 야, 이거 그래도 손해지만 스릴 넘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참가할 수도 있어요. 위험을 되게 선호하면 이 정도까지는 뭐 내가 참을 만하지. 인생 몸이 건조한데 이럴 수 있어요. 병은요 위험 중립자야. 위험 중립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기대 소득이 제로가 되면 참가해도 되고 안 해. 위험에 신경 안 쓰는데 마이너스인 경우니까 병 같은 경우는 나도 참가 안 해. 가입 안 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보시면 갑은 도박에 참가 여부, 갑은 애시당초 위험 기피도랑 상관없어요. 위험을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도박에 참가한 대가로 500원을 준다 하면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참가하면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미끼로 참가 시 500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대소득이 제로가 되는 거야. 근데 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기대소득이 이제 빵이 되는 거잖아요. 기대소득이 원래 게임에 참가하면 마이너스 500인데 500을 주니까 제로인 경우가 되고요. 요때 갑은 어떻게 된다? 얘 위험을 싫어하니까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은 맞고요. 자, 병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가할 거다. 병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병은 참가 안 하고요. 을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참가할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앞면이 나올 때 따는 금액을 1,000원 올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걸로 바꿨어. 앞면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9,000원이 아니라 10,000원 이쪽으로 올려준 거야. 자, 뒷면이 나올 때 잃는 금액은 오히려 1,000원 내려서 이게 마이너스 9,000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게 플러스 50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 그러면 갑은 어떻게 돼? 갑은. 그러니까 병은 당연히 가입하고 이때는 오, 괜찮네 해서 가입을 하고 을은 어떻게 돼요? 을은 위험 애호자잖아. 아, 뭐야 이거 뭐 어차피 손해볼 것도 없네 해서 을도 가입을 하고 이해가시죠? 갑은 어떻게 돼? 갑은 당연히 기대소득은 플러스니까 참가할까?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위험을 기피하잖아. 갑은 겁이 되게 많아. 겁이 많은데 야 그래도 만에 하나 참가했다가 이렇게 꽝 돼서 9천만 원 손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으니까 갑은 위험 기피도에 따라서 달라져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모두 다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해설에서 갑은 위험 기피자이고 그리고 병은 빼주세요. 병은 기대값이 음수라고 하면은 병 자체도 이제 참가는 하지 않겠지. 그래서 병은 위험 중립, 여기 병 같은 경우 위험 중립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대로 해주시고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